지난 시간부터 공부하고 있는 게 rate law를 정하기 위해서는 리액션 오더, 각각의 리액턴트에 대한 리액션 오더와 그 다음에 rate constant를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 키네틱 실험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얻어서 그거를 분석해서 rate law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 방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는 그 method of excess 또는 뭐 method of initial rate, method of isolation method, method of isolation 이렇게 분리우는 방법. 그래서 리액턴트가 두 개일 때 둘 중에 하나를 과량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놈의 농도가 거의 안 변하니까 상수 취급을 해가지고 수도 레이트 콘스탄트를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반대쪽 리액턴트를 또 과량으로 넣어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서 각각의 리액턴트의 그 오더를 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인테그랄 메소드하고 디퍼런셜 메소드는 그 몰 밸런서하고 스토이키오메트리 이거 다 합친 그 식을 뭐 적분한 게 인테그랄 메소드고 뭐 미분 형태로 표현한 게 디퍼런셜 메소드죠.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들은 그 주로 다 그 배치 리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카이네틱 실험을 하고 그 결과로부터 그 리액션 오더와 반응 상수, 레이트 콘스탄트를 그 속도 상수, 레이트 콘스탄트를 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공부할 거는 이제 그 데이터를 얻는 방법 중에 뭐 그 리니어 리그레션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뭐 기울기로부터 리액션 오더 정하고 이런 얘기들 했었죠. 뭐 리니어 피팅을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또는 뭐 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에 디퍼런셜 리액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디퍼런셜 리액터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배치 리액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플로우 타입의 PBR의 약간의 변형인데 이 리액터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카이네틱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챕터를. 먼저 여러분들 교재에는 뭐 빠져 있는데 우리가 물리학 시간에 다 공부한 내용이라 한 페이지 정도 집어넣었어요. Method of Initial Rate. 이 방법은 배치 리액터에서 흔히 쓰는 방법인데 아이솔레이션 메소드, 그러니까 메소드 오브 익세스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 방법하고 이제 같이 컴바인 해가지고 하나의 리액턴트는 과량으로 넣은 상태에서 또 다른 하나의 리액턴트에 대해서 초기 농도가 다른 여러 가지 샘플을 준비해서 반응 초기에 속도 데이터를 다 얻는 거예요. 반응 초기에. 그래서 뭐 농도 1몰짜리, 뭐 0.5몰짜리, 0.3몰짜리, 0.1몰짜리 이런 식으로 초기 농도가 다른 여러 가지 샘플을 준비해 놓고 반응 초기 특정 시간에 반응을 다 끊어서 그때의 농도를 관찰함으로 해서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A하고 B가 리액턴트인데 B를 익세스로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A에 대해서 반응 속도가 표현되겠죠. 그래서 뭐 파울러 모델로 A의 속도가 이렇게 표현된다고 합시다. 아마도 뭐 호모지니어스 리액션인 것 같아요. 지금 시키고 있는 반응이. 자,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 초기 속도는 반응이 개시되고 나서 길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그 속도, 그 반응 초기의 속도는 여기다 첨자 붙인 거죠. 뭐 반응 차수가 변하지는 않을 테니까 알파는 그대로 있고 그 농도와 반응 속도만 이제 초기 값이기 때문에 그 아래 첨자를 붙여 놓은 거예요. 이 식을 우리가 로그를 취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에 의하면 샘플을 여러 개 준비하면 돼요. 샘플을 여러 개 준비해서 초기 농도가 다른 리액턴트 A의 농도가 다른 샘플을 여러 개 준비해서 반응 초기에 반응 속도를 측정을 해. 그래서 그거를 농도에 대해서 초기 반응 속도를 이렇게 플러스를 하면
예, 그때 기울기로부터, 여기 기울기가 알파가 있죠. 기울기로부터 리액턴트 A에 관한 반응 차수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 요걸 Method of Initial Rate라고 불러요. 이 예에서는 우리가 B를 이제 익세스로 넣어서 아이솔레이션 시켰죠. 그런데 A하고 B가 반응해서 프로덕트가 되는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할 때, 뭐, 어떤 이유에서건 하여간 메소드 오브 익세스를 못 썼어요. 그래서 파워로 모델에 의하면 뭐 A의 알파승, B의 베타승, 이런 형태로 속도가 표현될 것으로 생각이 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리액션 파라미터가 몇 개예요, 지금?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거는 A의 농도, B의 농도,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요건 알 수 있는데, 정해야 되는 값이 알파, 베타, K, 세 가지죠, 세 가지. 요런 경우에는 또 요거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얘기 잠깐 합시다. 여러분 책에 언급만 돼 있고, 그 내용은 그 책의 부록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저자가 굉장히 많은 양의 글을 써놨는데, 이 책에다 못 넣으니까, 여러분들 책에 제일 뒤에 보면 CD 하나 있었죠. 그 CD를 넣고 실행을 시키면 무슨 홈페이지 같은 게 뜨고 거기에 온갖 자료가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Method of Initial Rate를 쓴다고 할 때 초기의 반응 속도 그리고 A와 B의 초기 농도에 대해서 속도 법칙이 이렇게 될 거고 이것도 로고를 취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알파, 베타, K 이 세 가지를 다 구해야 돼요. 나머지는 실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일단 복잡하니까 요 요거를 Y라고 놓읍시다. Y. 그 다음에 요거를 X1이라고 놨고 요거를 X2라고 놨어요. 지금 Y하고 X1, X2 이거는 실험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측정값들이죠. 네, 측정값들이에요. 이거 알고 있는 값들이야.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리액션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는 항들 요거를 A0라고 놨고 알파를 A1 그 다음에 베타를 A2라고 놨어요. 그러면 식이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돼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세 개야. 미지수가 세 개면 식이 세 개 필요하죠. 미지수가 세 개면 식이 세 개 필요해요. 그래서 식 세 개를 만들어낼 건데 요 실험을 Method of Initial Rate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 세트를 하죠. 농도가 다른 초기 농도가 다른 여러 개의 실험을 해요. 따라서 N번의 실험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서로 다른 농도의 N개의 실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이 첫 번째 실험에 대해서도 얻어질 거고 첫 번째 실험은 Y1, 그 다음에 여기 X1의 1, X2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 뭐 J번째 실험은 이렇게 표현될 거고 N번째 실험은 여기가 다 여기가 N으로 바뀌겠죠. 그런 이제 식들이 얻어질 거예요. N개의 식이 얻어지겠지. 자, 요 방법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식 3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파라미터가 3개이기 때문에 식 3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 식이 지금 N개가 있는데 그걸 다 합할 거예요. 그냥 합해요. 일단 다 합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요쪽 이것도 N개가 있죠. 이거 다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텀, 요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거 다 합한 거예요. 첫 번째 항은 그냥 요 A0만 N번 더해지면 되는 거니까 A0 곱하기 N이 된 거고 나머지는 다 더하기 한 거예요. 그냥 시그마 한 거야. 그럼 식이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은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여기에 있는 요 값 여기 실험값이잖아. 그죠? X1의 1은 첫 번째 실험에서 얻은 요 X1 값을 얘기해요. 그거를 여기다가 다 곱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N개의 식에 대해서 다 더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X1, 여기 X1 들어가 있죠. 여기도 X1을 여기다 또 곱했으니까 X1이 제곱된 거고
여기다 x1 또 곱했으니까 여기 x1 있죠. 그래서 이 모든 항에다가 x1j 항을 다 곱하기 한 다음에 그걸 시그마 한 거예요. 각각의 항에 대해서. 그럼 이런 식이 얻어질 거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x2를 또 다 곱해요. 그런 다음에 그 n개의 식에 대해서 또 다 더하기 한 거야.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식 모두 다 식은 세 개가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는 A0, A1, A2. 여기도 A0, A1, A2. 여기도 A0, A1, A2. 모르는 거는 세 개. 식은 세 개가 나오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놓고 연립으로 푼다. 네. 모르는 거 세 개, 식 세 개. 그러니까 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다소 강의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요 예제도 역시 그 CD 안에 들어있는 예제인데 이거는 생략할게요.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넘어가고 자 이제 non-linear regression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non-linear regression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non-linear라는 말이 그 식이 선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linear equation이 아니고 비선형식을 가지고 피팅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회귀 분석을 하는데 최소 자승법을 써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설명되어 있는 건 뭐냐 하면 측정값 이게 뭐가 됐든 뭐 농도가 됐건 시간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측정값과 계산값의 그 차이 측정값과 계산값의 차이를 뭐 레지듀얼이라고 불러요. 잔차 레지듀얼이라고 부르는데 이 측정값과 계산값의 차이의 제곱 차이의 제곱을 다 합해서 그 값이 최소화되는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이 좀 복잡하죠. 근데 실제 예를 보면 별거 아니야. 측정값과 계산값의 차이, 이걸 잔차, 레지듀얼이라고 부르는데, 그 레지듀얼의 제곱을 다 합해, 실험을 여러 세트 하기 때문에, 그걸 다 합해 놓은 그 녀석을 최소화되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은 뭐 수식을 얻어내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지만 실제로 이 non-linear regression을 하는 이 최소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은 소프트웨어가 그냥 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사실 없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데이터 넣고 실험한 데이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초기값, 추측값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이니셜 개수, 초기 피팅 파라미터 얼마로 해서 피팅을 시작해라 라고 하면 자기가 우리가 필요로 한 그 rate law 파라미터들, 리액션 파라미터들을 쭉 얻어서 줘요. 리스트 스퀘어 최소 자승법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할 거고 자 실제 예를 가지고 보면 오히려 더 쉽습니다. 설명을 해봅시다. 여기에 A가 프로덕트가 되는 반응이 있어요. 아마도 그 파월러 모델로 속도 법칙이 표현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기에서 K하고 알파지요. K하고 알파예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K하고 알파를 사실은 얼추 추측할 수 있어요. 알아낼 수 있어. 하지만 이제 좀 더 정교하게 데이터를 얻고 싶을 때 이제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실험을 해서 시간에 따른 농도 데이터를 알고 있다고 합시다. 이 농도 데이터는 많은 경우 프로덕트의 농도예요. 키네틱 실험을 할 때는 프로덕트. 시간에 따른 프로덕트의 농도를 알고 있다고 하고 그 배치 리액터에서의 그 컴바인드 식은 이렇게 되죠. 그죠? 물 밸런스하고 레이드로 컴바인한 식이죠, 이게. 자, 디자인 이퀘이션 요거로부터 요 식을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하면
요 dt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고 요 농도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변수 분리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알파가 있어서 조금 복잡해 보일 뿐이지 그냥 적분하는 거예요.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농도에 대해서 표현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적분은 사실 전에도 했었어. 요 알파가 0일 때, 알파가 1일 때, 알파가 2일 때 요거 적분해갖고 인테그랄 메소드 얘기할 때 다 했던 거예요. 다만 그거를 1차, 2차, 3차 반응으로 나눠서 내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반응 차수 알파로 놓고 적분했을 뿐이야.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적분 결과인데 여기에서 앞에서 얘기한 최소 자승법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실험을 하면 얻어지는 값이 뭐예요? 이 초기 농도 우리가 아는 거고, 그죠? 시간에 따른 농도 데이터를 알고 있다고 했죠. 결국은 이 시간에 따른 농도 데이터를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초기 농도 주어진 값이고. 결국은 이 식에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뭐예요? 알파와 K예요. 알파와 K이고 나머지는 실험으로 다 알고 있어요.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측정값과 계산값의 차이를 구해서 이게 레지듀얼인데 그거의 제곱을 실험 세트를 n번을 했다라고 하면 실험을 n번을 한 세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1부터 n까지 다 더한 거예요. 그 다 더한 걸 우리가 S제곱이라고 그냥 놓읍시다. 이걸 꼭 굳이 제곱을 붙여서 놓을 필요는 없는데 뭐 저자가 이렇게 놨으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놓읍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부분에다가 앞에서 우리가 얻은 그 식을 대입한 거예요.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얻은 식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보면 CAIM 이거는 i번째 실험이고 측정된 데이터라는 얘기예요. A의 농도 시간에 따라서 측정했잖아. 그렇죠? 이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 값을 만약에 우리가 알파하고 K를 안다면 계산할 수도 있거든. 알파하고 K를 안다면 계산할 수도 있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식을 가지고 알파하고 K를 안다면 계산을 해서 얘를 얻어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오른쪽이 계산값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 그래서 그 오른쪽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실험값과 계산값의 차이. 그거의 제곱. 이거를 실험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더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녀석이 최소화되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식은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소 자승법을 쓰는 거고, 뭐 농도 말고 시간을 갖고 식을 표현해도 돼요. 앞에 우리가 유도했던 그 식을 시간에 대해서 그냥 다시 정리한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한 거고, 요거를 가지고 난-리니어 리그레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얻어지겠죠. 그때의 식은 이렇게 되겠지. 마찬가지로 알파와 K를 알고 싶은 거고, 측정된 시간, 그러니까 특정 농도가 얻어지는데 필요했던 그 시간,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값은 이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거를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었죠. 요거의 차이, 요 잔차의 제곱이 다 합해졌을 때 최소가 되게 만들 수 있는 알파와 K 값은 얼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알파와 K가 얼마가 됐을 때 이 녀석이 요 잔차의 제곱의 총합이 최소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자, 실제 예를 가지고 이제 한번 봅시다. 실제 예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반응은 A하고 B가 반응해서 C하고 D가 되는 이런 반응이에요. 실험을 해서 뭐 배치 리액터에서 실험했겠죠, 이 사람이. 그래서 반응 시간이 0일 때 농도 50 밀리몰 per 리터. 그 다음에 50분, 100분 해갖고 300분까지 이렇게 실험을 몇 개 했나. 7개. 6개 있지, 사실은. 이건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데이터는 7개가 있어요. 7개가. 이걸 가지고 이제 해봅시다.
뭐 복잡하지 않게 하려고 B를 익세스로 썼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식이 이렇게 되겠죠. 몰 밸런스하고 레이트 로를 다 컴바인한 식 이렇게 됩니다. 이 식에서 우리가 이제 알파하고 K를 얻으려고 하는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잔차의 제곱의 총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요 최소 자승법으로 알파와 K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시간을 쓰든지 하나는 농도를 쓰든지 뭐 어느 걸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간을 써서 한다면 이제 요 식을 쓰면 되겠죠. 요 식을.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쓸 건데 여기에서 초기 농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요거 CA0. CA0 알고 있으니까 요것을 여기다 넣어주면 식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알파와 K예요. 알파와 K야. 측정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서 농도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특정 농도가 얻어졌던 그 시간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알파와 K를 알면 여기 K'이라고 썼는데 그 메소드 오브 익세스를 썼기 때문에 이제 K'이라고 썼는데 어찌됐건 속도 상수 K를 알면 요걸 알면 오른쪽 우변으로부터 우리가 계산값 T를 알 수가 있죠. 계산값 T.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 앞에 테이블로 주어졌던 그 데이터에 나와 있는 그 시간과 요거의 차이, 그 잔차의 제곱의 합, 그 녀석이 최소화되는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이 다음 여기까지는 이제 뭐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쓰면 되는데 이제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가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한 걸 보는데 이 책에는 예제가 폴리메스라는 소프트웨어로 풀려져 있죠. 그리고 폴리메스가 트라이얼 버전이 여기 CD에 들어있죠. 근데 이게 15일 동안만 쓸 수 있게 돼 있지. 15일 지나면 더 쓰고 싶으면 컴퓨터를 바꿔서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스케드를 산 거였었어. 메스케드 갖고 한 걸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메스케드를 갖고 풀어놓은 건데, 주어진 데이터, 시간에 따라서, 농도 데이터를 여기다 넣었어요. 시간에 따른 농도 데이터를 쭉 넣었어. 이거 넣는 방법은, 아이고. 여러분들이 뭐 숙제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여기 보면 행렬표 이런 게 있죠. 여기 보면 표 삽입 이렇게 있어. 그러면 마치 뭐 엑셀 같은 데서 표 삽입하는 것처럼 뭐 원하는 사이즈만큼 이거 지금 라이센스를 안 받아놨네. 네. 하여간 거기서 얻습니다. 지금 라이센스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우리 그 대학원생 컴퓨터가 꺼져 있는 모양이야. 자, 그래서 데이터 입력한 거고, 그 다음에 초기값 CA0 여기에 아래 첨자 여기 A0 여기는 뭐 아래로 내려가 있죠. 요 제로는 요거는 여기 주어져 있는 테이블에 이 열을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가 0.05다. 그거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여기 0.05잖아. 첫 번째 데이터. 그래서 요 식을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써준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K 프라임 대신에 그냥 K라고 썼네. K분의 1이 들어가고 1-알파. 그 다음에 초기 농도에 1-알파승 빼기. 그 다음에 농도, A의 농도에 1-알파승. 이렇게 식을 쓴 거고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값을 구할 거예요. 계산값. 시간 t에 대한 계산값. 근데
이 시간 t가 지금 뭐의 함수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파라미터들을 보면 베리어블들을 보면 a하고 알파하고 k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a가 있죠. 네, ca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ca 값은 이 소프트웨어에서 여기서 읽어드릴 거고 ca 그 다음에 알파하고 k를 이제 피팅을 할 거예요. 그 최소 자승법을 써서 이때 초기 값을 이제 추측을 해줘야 돼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할 일은 식 입력해주고 데이터 넣어주고 초기 값 지정해주고 이 값으로 시작해서 피팅을 시작해라 라고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초기 값을 뭐 3하고 0.1 뭐 이렇게 찍었어요. 이거 그냥 찍기야. 뭐 마음에 안 들면 1 찍어도 상관없어요. 3하고 0.1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잔차 레지듀얼의 제곱의 합 그 녀석이 최소화되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레지듀얼을 정의해 준 거예요. 이거는 내장함수가 아니고 내가 그냥 적은 거야. 레지듀얼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레지듀얼은 뭐냐 하면 t. 요 t는 요 테이블에서 주어져 있던 여기 테이블에 t가 있죠. 요 시간 t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측정값이죠. 측정값 시간 t에서 tc 계산값을 빼준다라는 거예요. 빼준 게 레지듀얼이다라는 건데 요 tc는 요 위에다 정의해 놨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쭉 돼 있어. 이거는 뭐냐 하면 벡터화 했다라는 뜻인데 얘가 계산을 데이터가 7개인데 첫 번째 열에 대해서만 하고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 계산 안 하면 안 되잖아. 다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TC 요 계산을 첫 번째 열부터 7번째 열까지 다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요렇게 만드는 거는 어디서 하냐 하면 요거예요. 요거. 벡터화. 여기 보면 V 해놓고 화살표 있는 게 있거든. 저거를 이용하면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저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화살표가 생겨요. 벡터화 한 곳.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레지듀얼이 우리가 계산 그 최소 자승법을 쓰고자 하는 레지듀얼이 뭔지 지정해 줬죠. 그러면 이거의 제곱을 i가 1부터 7까지 다 더하고 그 녀석이 최소화되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최소 자승법이라는 건 너무 흔하게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상업용 소프트웨어마다 다 내장함수로 돼 있어요. 다 내장함수로. 그래서 여기서 이 소프트웨어에서 쓰는 내장함수의 이름은 여기 있는 것처럼 mean error라는 건데 첫 번째 우리가 개수를 뭐 숫자 뭐 얼마 아까 했었죠. 알파하고 k에 대해서 그 추측값을 이제 적고 초기 개수값, 이니셜 개수값을 줬고 조건은 이 레지듀얼이 최소화되게 하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최소화되게 아까 이론과 실제의 차이의 제곱의 총합이 최소화되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게 최소화되게 만드는 거고 이게 조건. 요 부분 이거를 이제 풀이 구간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어떻게 또 넣냐 하면 여기에 수학이라고 있는데 요거 지금 라이센스가 연결이 안 돼서 자물쇠가 잠겨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면 이 풀이 구간이 생겨요. 이 풀이 구간 안에다가 요걸 넣으면 돼. 이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알파와 k라는 뜻이고 이 레지듀얼 최소화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내장함수는 mean error라고 돼 있는 요 녀석을 쓰면 돼요. 그러면 얘가 알파와 k 값이 얼마일 때 최소화되는지 그걸 찾아서 그때의 값을 줘요. 그래서 그 값을 그렇게 해서 얻어진 값을 우리가 지금 알파1, k1이라고 놓은 거예요. 내가 알파1, k1이라고 놨을 때 얻어진 값이 이거야. 2.045하고 0.147 이게 얻어진 결과예요. 초기 개수를 초기 추측을 얼마로 했냐면 3하고 0.1, 알파가 3, K가 0.12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쭉 최적화해가지고 찾은 게 이 값이에요.
뭐 2하고 1을 놓고 해봐도 마찬가지 결과가 얻어지더라고. 차이는 없었어요. 내가 해봤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야? 알파는 반응 차수예요. A에 대한 반응 차수가, 리액턴트 A에 대한 반응 차수가 2차다라는 거지, 2차. 그리고, K 값은 뭐 이 근처 어디에 값일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근데 2.045 이렇게 나온 거 여기서 그 난리니어 리그레션을 끝낼 필요가 없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파는 2차일 거거든, 2차. 2차일 거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다시 난리니어 리그레션을 합니다. 세컨 리그레션에서는 알파를 아예 그냥 2라고 놓는 거예요. 알파를 2. 그래서 요번에도 이 잔차가 이제 최소화될 수 있는 그 최소 자승법을 쓰는 건데, 이번에는 알파는 2로 고정을 하고 K만 최적화된 K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미네라 K죠. 여긴 고정되어 있으니까 알파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 K 값을 K2라고 내가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K1이라는 거 한번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수 이름을 달리 정해줬어요. 그랬더니 K2 값이 이렇게 된다 하고 0.125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다 구한 거예요. 요 반응은 실험 결과로 보니까 반응 차수가 2차 반응이고 K 값이 속도상수 값이 0.125구나. 단위는 이제 문제에 주어진 단위 보고 우리가 맞추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합니다. 어렵지 않죠? 다만 이게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참 이게 시험 문제 내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숙제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어. A가 알파가 2.045가 나왔는데 알파를 2라고 설명해 그것도 추측이죠. 추측인데 이 파월러 모델에서 반응 차수니까 반응 차수가 뭐 소수점 몇 개짜리 가서 변하고 이러는 반응은 상상하기 좀 어렵잖아요. 물론 뭐 그 2분의 1차 반응도 있고 꼭 정수일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 정도 나왔으면 이거 아마 2차 반응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건 상당히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자, 별로 어렵지 않은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디퍼런셜 리액터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이 디퍼런셜 리액터는 배치 리액터와 함께 카이네틱 데이터를 얻는데 활용되는 리액터예요. 배치 리액터 주로 호모지니어스 리액션에 써요. 근데 반응 중에는 우리가 PBR에서 시키는 반응도 있죠. 촉매 반응들, 그 불균일 촉매 반응들, 이런 것들은 배치 리액터에서 하기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디퍼런셜 리액터라는 걸 사용을 해서 하는데,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PBR인데, 일종의 PBR인데 파이프에 아주 얇은 막처럼 촉매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대한 사진이 이거야. 확대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촉매가 아주 얇은 두께를 가지고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구간은 촉매 활성이 없는 다른 이너트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리액턴트가 여기를 지나간다고 하면 아주 작은 촉매 양만 사용해. 여기 이 두께, 이 촉매가 채워져 있는 이 베드의 랭스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양의 촉매만 사용하고, 따라서 리액턴트가 여기 지나가면 컨버전은 어떻겠어? 이게 반응이 일어났는지 말았는지 아주 조그만 반응이 일어난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디퍼런셜 리액터의 상황은 마치 배치 리액터에서 우리가 메소드 오브 이니셜 레이트를 사용하는 거하고 유사해요. 메소드 오브 이니셜 레이트이 뭐였어요? 반응 초기에 내가 서로 농도를 달리해서 반응을 시켰을 때 리액턴트의 농도가 다르다면 짧은 시간 동안 반응을 시켰을 때 리액션 레이트도 다 달라지잖아요. 그거를 측정해서 우리가 데이터 해석을 했었죠.
디퍼런셜 리액터도 비슷해요. 얘가 여기 지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촉매가 적은 양만 들어있기 때문에 반응이 찔끔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반응 초기에서 그냥 끊어버렸다는 얘기죠. 배치 리액터에 비견하면. 그렇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배치 리액터도 그렇고 그 디퍼런셜 리액터도 그렇고 초기 농도를 달리하죠. 메소드 오브 이니셜 레이트에서 배치 리액터에서 메소드 오브 이니셜 레이트를 쓸 때 초기 농도를 달리해서 우리가 실험을 여러 개 하지. 그런 것처럼 디퍼런셜 리액터에서도 여기 FA 제로 값을 달리해서 실험을 여러 세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봅시다. 좀 확대하니까 좀 보이죠, 그래도. 여기 촉매가 채워져 있는 거야. 요거를 캐탈리스트 베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나머지 부분은 이너트가 채워져 있는 거고, 여기 캐탈리스트 베드를 확대한 거고.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실험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FA0 또는 CA0 값을 알죠. 이거 누구 노래야? FA0 값 또는 CA0 값. 이걸 알죠. 우리가 메소드 오브 이니셜 레이트에서 리액턴트의 초기 농도 아는 것처럼 디퍼런셜 리액터 쓸 때 이것을 알아요. 초기 농도를. 그리고 플로우 리액터이기 때문에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우리가 알아요.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알고. 그리고 뭐 요 나오는 놈들의 프로덕트, 요 P는 프로덕트예요. 그리고 여기 첨자 2가 있는 건 요 엑싯, 출구를 얘기하는 거야. 뭐 이퀄리브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구 쪽에서 리액턴트의 농도 또는 뭐 프로덕트의 농도 또는 프로덕트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 뭐 이런 걸 우리가 알겠죠. 요 디퍼런셜 리액터를 만들 때 우리가 몇 가지 가정을 해요. 그 가정 중에 하나가 채널링이 없다라는 거예요. 채널링이라는 게 뭐냐면 캐탈리스트들이 이 베드 안에 제대로 패킹이 안 돼서 일부 리액턴트들이 촉매를 거치지 않고 그냥 어디론가 바이패스 해갖고 지나가는 거 이걸 채널링이라고 불러요. 채널링이 없도록 잘 만들어야 돼요. 요거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정보는 이거죠.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하고 인렛 쪽 그리고 아웃렛 쪽의 농도를 알아요. 리액턴트건 프로덕트건 간에. 이걸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양의 촉매를 쓰기 때문에 컨버전도 일어난둥만둥하고 따라서 이게 발열 반응이든 흡열 반응이든 간에 희세 출입이 별로 없어서 아이소 서멀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어요. 아이소 서멀이라고. 아이소 서멀.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요 베드 안에 요 리액터에 있는 이 캐탈리스트 베드 안에서는 농도가 다 유니폼하다. 농도 그레디언트가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요. 이거 굉장히 길이가 짧아요. 따라서 여기에 무슨 뭐 농도 그레디언트 이런 거 없다라고 가정을 해요. 요런 가정 하에서 우리가 새로운 모양의 리액터를 쓰려면 이제 요거에 대한 몰 밸런스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몰 밸런스식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반응 갖고 생각해 봅시다. A에서 프로덕트가 되는 이런 반응, 리액턴트 A가 프로덕트가 되는 양론 개수의 비율이 1대1인 반응이에요. A 한 분자가 프로덕트 한 분자를 만드는 이런 반응. 촉매를 채웠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촉매 양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요. 이것도 아는 거야. 그리고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들어가는 쪽에 몰라 플로우 레이트, 그리고 나오는 쪽에 리액턴트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 이거 우리가 다 모니터링 하는 거고.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할 겁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요 구간 안에서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몰 밸런스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플로우 레이트 요거죠. FA 제로. 그다음에 아웃플로우 레이트는 출구 쪽에서 엑싯에서 리액턴트 A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션 레이트는 제로고, 제너레이션 레이트는 촉매 반응이니까 우리가 R'을 쓰죠. 그죠? 단위 촉매 무게, 단위 시간당 반응한 몰수, 이거죠. 따라서 rate of reaction, 요거는 반응한 몰수 나누기 시간인 거지. 그거를
촉매의 무게로 나눈 거, 요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마이너스 RA 프라임이죠. 거기에다가 촉매의 무게를 곱하면 그게 이제 레이트 오브 제너레이션이 되겠죠. 그게 반응에 의해서 프로덕트는 생기고 리액턴트는 사라지는 거니까. 따라서 식이 이렇게 돼요. 식이 이렇게. 요 식을 정리하면 식은 뭐 이렇게 되겠지. 예. 식의 모양은 마치 CSTR의 디자인 이퀘이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CSTR의 몰 밸런스 식하고 비슷해요. 여기가 볼륨인 거 빼놓고는 사실 똑같잖아요. 프라임 떼버리고 나면. 그렇죠? 자, 요 식을 이제 조금 바꿔봅시다. 요 식을, 여기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컨센트레이션으로 바꾼 거예요.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에다가 농도 곱하면 그게 몰라 플로우 레이트죠. 그래서 초기 이니셜 몰라 플로우 레이트는 이니셜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에다가 이니셜 컨센트레이션 곱한 거고, 그다음에 출구 쪽에서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는 그 출구 쪽에서 요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에다가 요 농도 곱한 거죠. 그리고 요 델타 W, 이건 우리가 아는 값. 요거 아는 값이고, 요거 아는 값이고, 요거 아는 값이고.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아는 값이네. 모르는 값이 하나도 없네. 자, 요거를 컨버전 관점에서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FA0X죠, 요게 바로. 요게 바로. 그죠? 초기 몰라 플로우 레이트에다가, 그 컨버전 X를 곱하면 그게 뭐예요? 컨버전 X를 곱하면 반응한 놈들이잖아. 그렇죠? 들어간 놈들. 그래서 나오는 놈 빼면 그게 반응한 놈들이죠. 그래서 이게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그 리액턴트 관점에서 표현했다면 프로덕트 관점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만 지금 그 여기에서 요로 가는 과정에서 그 여기 개수가 1인데 개수가 1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반응이 A가 P가 되는 반응이라 그래요. 그렇지? A가 2P가 되는 반응이면 이 개수가 여기가 1이면 안 되지.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양론계수, 리액턴트와 프로덕트의 양론계수가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여기가 1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다른 반응이면 따져야 돼.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 볼륨이 일정한 상황이면, 그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일정한 상황이면 이 부분에서 얘도 V0죠. 이것도 V0니까 가로를 묶어내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리액턴트의 농도에서 출구 쪽에서의 리액턴트의 농도, 그거 빼면 프로덕트의 농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양론계수가 1대1인 지금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이 이렇게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식이. 결국은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여러 세트의 실험을 해요, 지금. 여러 세트가 아니고 여러 런의 실험을 해요. 여러 런의 실험을 하는데 각 실험마다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하고 촉매의 무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 프로덕트의 농도를 측정을 하면 결국은 요 측정값 요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요게 그 반응 속도잖아. 디퍼렌셜 리액터에서 일어난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얼마고 촉매를 얼마 썼을 때 그때 반응 속도 이게 측정되는 거죠. 측정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키네틱 실험을 하는 이유는 레이트 로 파라메터들 알파, 뭐 베타, K 이런 값들을 정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 키네틱 컨트롤 되고 있어야 돼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 프로덕트가 빨리 만들어진다, 늦게 만들어진다 이래야지 반응이 매스 트랜스퍼 컨트롤 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매스 트랜스퍼 리미테이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반응을 내가 시켰더니 화학 반응이 굉장히 느려요. 근데 그 이유가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그 반응이 속도가 느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반응 속도는 빠른데 반응 자리로 리액턴트가 빨리 가지 못해서 반응 자리로 리액턴트가 빨리 가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불균일 촉매 반응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불균일 촉매 반응에서 왜냐하면 불균일 촉매 반응에서는 촉매의 액티브 사이트 위에 리액턴트가 흡착을 해가지고 반응이 일어나거든. 근데 반응 자체는 굉장히 빠른데 리액턴트가 이 액티브 사이트에 와야지 그 다음에 반응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오는 과정이 느려. 이래버리면 꽝이죠. 그러면 마치 프로덕트가 단위 시간당 굉장히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관찰이 되지만 그 원인은 키네틱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매스 트랜스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키네틱 실험을 할 때는 이 매스 트랜스퍼 리미테이션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반응 속도가 충분히 빨라져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저런 매스 트랜스퍼 리미테이션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촉매는 가급적 조금 쓰고 그래서 캐탈리스트 베드의 그 폭이 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촉매를 조금 쓰고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빠르게 해주고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빠르면 매스 트랜스퍼 컨트롤 되는 상황, 리미테이션 되고 있는 상황은 안 벌어지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주의사항이고 하여간 기본적인 건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요 농도 데이터들, 속도 데이터들을 다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예를 가지고 봅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를 보면 되는데 수소하고 일산화탄소하고 반응해서 메탄과 물이 되는 뭐 이런 반응이에요. 이 반응을 뭐 이런 온도에서 한대. 아이소서멀 리액션이야. 디퍼런셜 리액터에서 키네틱 실험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이 리액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안에 촉매 얼마 들어갔는지 당연히 알고 있고,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실험을 해서, 이렇게 6개의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이. 6개. 리액턴트의 농도,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1atm인 거, 1기압인 거를 4개 하고, 그 다음에 압력 달리한 거 2개 더 하고, 그 다음에 리액턴트의 농도 수소 기체의 압력이 1기압인 거 3개와 또 다른 거 뭐 3개 추가 더해서, 막 섞어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2개 중에 요거의 농도를 측정을 했어요. 메탄의 농도. 자, 이게 이제 디퍼런셜 리액터에서 얻은 값이에요. 실험값.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는 값.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리액션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이제 정할 텐데 사실은 여기 약간 오류가 있어요. 이 값, 첫 번째 데이터 값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게 틀렸어. 이 값이. 이게 왜 틀렸는지는 나중에 제일 뒤에 가서 얘기해 줄게요. 이 값을 가지고 하면은 이 예제에 있는 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풀리려면 여기 값이 대충 이 정도의 값이어야 돼. 2.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래서 요 값이라고 하고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거 우리가 알죠. 요거를 식을 지금 바꾼 거예요. 우리 지금 예제에 있는 식으로 요거 무게 알고, 그 다음에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알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의 농도 요거 측정했죠. 그렇죠? 측정했어요. 따라서 6개의 실험 세트에 대해서 우리가 요 프로덕트가 생성되는 속도 또는 반응물이 사라지는 속도, 이거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프로덕트 관점에서 기술된 반응 속도죠. 프로덕트인 메탄 관점에서 얼마나 빨리 만들어지는지 이 데이터, 이 실험 값들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델타 W, 그 다음에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이거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실험 값이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값은 틀렸어요. 그래서 이 값을 수정하면 이 결과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 첫 번째 거.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설명할 거야. 요 반응이 리액턴트가 두 개죠. 일산화탄소하고 수소. 따라서 반응 속도 법칙이 CO의 농도, 그다음에 수소의 농도의 함수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F하고 G는 함수를 나타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거 사실은 호모지니어스 리액션이었다면 그냥 이쪽을 파워로 모델로 썼을 거예요. 이거 농도의 알파성, 이거 농도의 베타성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호모지니어스 리액션이 아니잖아.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이죠. 나중에 10장 가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에서는 좀 아까 얘기했듯이 리액턴트들이 촉매에 있는 액티브 사이트에 앉아야 돼요. 리액턴트 A와 B가 있으면 A, B가 둘 다 액티브 사이트 위에 앉아서 촉매 표면에서 꽉 만나서 프로덕트가 돼서 나가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 A는 앉는데 B는 바깥에 있다가 얘하고 꽉 부닥쳐서 프로덕트가 되는 방법이 있고 이래요. 이거 물리학 시간에 공부했잖아. 그죠? 물리학 풀 시간에 공부했죠? 첫 번째 얘기한 건 뭐야? A와 B가 둘 다 액티브 사이트에 흡착을 해서 거기서 만나서 프로덕트가 된다. 이게 랭미어 힌셸루드 메커니즘이라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고, 하나는 붙고 하나는 벌크에 있다가 꽝 부닥쳐 갖고 프로덕트가 돼서 나간다. 이게 엘리 리딜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두 메커니즘 어느 거든 하여간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에서는 리액턴트 중 적어도 하나는 흡착을 해야 돼. 네, 흡착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흡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단순한 파워로 모델로 표현되지 않아요. 단순한 파워로 모델로 표현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랭미어 힌셸루드 뭐 엘리 리딜 메커니즘 배울 그 당시에 물리학 시간에 우리가 뭐 아이소섬이라는 걸 배웠어요. 어드섭션 아이소섬. 그래서 랭미어 아이소섬, BT 아이소섬 뭐 이런 거 배웠죠. 예. 그 아이소섬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모양의 속도 법칙들이 얻어져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파워로를 안 쓰고 그냥 CO의 농도 또는 뭐 압력의 함수, 뭐 H2 압력의 함수 이렇게 지금 써놓은 거예요. 어찌됐건 두 가지로 구성될 거다라는 거야. 그렇죠? 뭐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자, 그런데 먼저 실험 데이터를 잘 보니 런 1번부터 6번까지 우리가 런이 있는데 1, 2, 3번 런을 잘 보니까 이게 수소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일산화탄소의 압력만 바꾸고 실험을 한 건데, 그 결과를 보면 최소한 일산화탄소의 농도, 압력에 대해서는 파워로 모델이 맞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데이터를 봅시다. 1, 2, 3번을 보면 얘기한 대로 수소의 농도는 일정하죠. 그렇죠? 수소의 농도는 일정하고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첫 번째 런 대비 1.8배, 그 다음에 4.08배 커지는 거잖아. 그랬더니 어때요? 반응 속도도 커지고 있죠? 대충 뭐 비슷하게 이렇게 커지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딱 보아하니 수소가 일정할 때 일산화탄소 요거의 압력, 요거의 농도 또는 압력, 요 압력에 대해서는 파월러 모델로 설명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요 CO는 촉매에 흡착하지 않고 반응하는 녀석이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요 얘기는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공부할 거고, 지금 이 데이터만 보면, 얘는 파월러 모델로 설명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라서 앞에 있던 일산화탄소의 압력에 관한 함수는 아마도 그냥 이렇게 속도 상수에다가 일산화탄소의 압력의 알파승,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실험 데이터를 보니까. 그리고 얘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둔 거야. 근데 런 1, 2, 3은 수소의 압력이 일정하죠. 네, 수소의 압력이 일정해요. 따라서 요 값은 상수 취급할 수 있어.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속도 법칙을 이렇게도 다시 쓸 수 있죠.
요거에다가 여기처럼 요 펑션 g에다가 k를 곱한 거를 k 프라임이라고 놓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 최소한 run 1, 2, 3에 대해서는. 그렇죠? run 1, 2, 3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일은 간단하죠. 요 run 1, 2, 3은. 그러면 요거를 이제 또 로그를 취합니다. 예.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뭐 리니어하게 되죠. 그지?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 그지? 예. 리니어하게 되고 요 각각을 알파와 k 프라임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또 저기 매스캐드 가지고 다시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책에서 틀린 데이터 갖고 열심히 풀어놓고선 뭐 책에 보면 우리는 지금 이제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이거 피팅하고 나면 알파가 1.01이 나와요. 알파가 1.01.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실험이고 이게 피팅한 라인인데 잘 맞잖아. 그렇죠? 알파가 1.01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얼마가 나왔냐면 알파가 1.22가 나왔어요. 근데 1.22가 1보다 조금 크기는 하지만 이게 실험 데이터 개수가 작아서 그렇지 실험 개수가 많아지면 알파는 아마 1일 거다라고 하면서 요 알파 값이 1이다라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거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데이터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뒤에 가면 더 다른 증거들이 있어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이게 녹화하면서 계속 그 사람을 이렇게 욕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 욕을 하는 건 아니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알파 값을 구한 거예요. 알파가 1이다라고. 요거 어떻게 구했는지는 뒤에서 다시 매스캐드 갖고 보여줄게요. 1인 걸 구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예. 그러면 속도 법칙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run 1부터 6까지 다 맞는 속도 법칙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예. 최소한 일산화탄소에 대해서는 1차 반응이에요. 1차 반응. 그리고 이쪽은 아직 몰라.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쪽은. 그 다음에 run 1, 4, 5, 6번을 보면 여기 다시 갖다 놨어요. 똑같은 테이블을 내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야. 1, 4, 5, 6번만. 그러면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이번에는 일정해요. 예, 압력이 일정하고 수소의 압력을 변했어요. 수소의 압력을 바꿔준 거예요. 제일 작은 압력이 0.1이고 그 다음 0.5, 그 다음 첫 번째 런이었던 1, 그 다음에 마지막 런이 제일 크죠. 그래서 순서로 요렇게 위로 갔다 요렇게 커져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 지금 일산화탄소는 일정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앞에서 요 G라고 표현했던 요 녀석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추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펑션이. 자, 데이터를 보아하니 수소의 압력이 가장 작을 때 속도가 지금 4.95인데 압력이 조금 높아졌어요. 0.5로. 그랬더니 7.42로 속도가 빨라졌죠? 반응 속도가. 그러다가 0.5에서 1로 커졌어요. 이제 1로 커졌더니 7.23으로 약간 줄었네. 7.42보다 줄었죠? 그렇죠? 줄었다가 얘를 4로 키우니까 어때요? 더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수소의 압력이 작을 때는 수소의 압력이 커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압력이 작을 때는 메탄이 생기는 이 반응 속도는 하우러 모델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수소의 압력의 베타 원승, 베타 1, 베타 2가 있기 때문에 베타 1이라고 할게요. 베타 원승에 비례할 거야. 초기에는 압력이 낮을 때는 초기가 아니고 압력이 낮을 때는 수소의 압력이 낮을 때는 이렇게 되고 근데 오히려 압력이 높아지니까 감소하잖아요. 따라서 수소의 압력이 높을 때는
수소 압력의 베타 2승 분의 1 이런 형태로 표현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베타 1하고 베타 2는 1보다 큰 수를 얘기하겠죠.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얘를 분모에다 표현한 거니까. 그럼 이거 두 개를 합하면 결국은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수소의 압력이 몇 승인지는 모르겠지만 베타 원승 들어가는 텀이 위에 하나 있고 밑에 1 플러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여기 1이 갑자기 튀어나왔냐? 왜 갑자기 1이 튀어나왔냐면 그거는 10장 가서 공부할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물리학 시간에 이미 공부했어요. 랭뮤 아이소섬이 어떻게 생겼어? 랭뮤 아이소섬이 1 플러스 KP분의 KP 이렇게 돼요. 어떤 놈이 흡착을 할 때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하고 나면 분모의 1 플러스 KP 여기서 K는 그 애드소프션의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고 그다음에 분자에 또 KP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디퍼런셜 리액터를 쓴 거고 그 리액터 안에 촉매가 있기 때문에 불균일 촉매 반응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향이 있다면 이거 두 개를 조합하면 그 메탄이 생기는 반응 속도가 수소의 압력이 어떻게 의존하는지는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결국은 이거 두 개, 이게 그 일산화탄소고, 일산화탄소에 대한 레이드론은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소에 대한 레이드론은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두 개 컴바인하면 최종적인 모양은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분모의 1 더하기 어떤 개수에다가 수소의 압력의 베타 제곱승이 들어가고 분자에 어떤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산화탄소의 압력에는 1승이고 퍼스트 오더고 그 다음에 수소의 압력에는 또 어떤 여기 그 지수가 있겠죠. 베타 1이라는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려면 10장 공부하고 나면 이해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정하면 되는 거야? A하고 B를 정하면 돼요. A하고 B.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A하고 B, 그 다음에 베타 1, 베타 2 요거 정해야죠. A하고 B, 베타 1, 베타 2. 베타 1, 베타 2가 뭐야? 반응 차수하고 연관된 거고. 그 다음에 A하고 B가 속도 상수 그리고 흡착의 평형 상수 이런 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아직 10장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불균일 촉매 반응 그건 뒤에 가면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어찌됐건 요 개수와 요 반응 차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A, B, 베타 1, 베타 2 이거를 난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이제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실험 데이터가 6개나 있으니까. 그 과정을 이제 매스캐드로 봅시다. 아이고. 자, 실험 데이터.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런이 6개가 있죠. 런이 6개가 있고, 뭐, 일산화탄소 압력, 수소 압력, 그 다음에 그때 요 측정된 프로덕트, 메탄의 농도. 이건 주어진 데이터였어요. 그리고 강의 중에 내가 얘기했던 식. 요 식을 쓰면 되지. 요 식. 요 델타 W 값, 우리가 알아. 뭐, 10g이라 그랬나? 요 값 알고. 그 다음에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요거 300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데이터가 있죠.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실험값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산을 했지. 계산을 하면 요 값들이 나온 거예요. 이 값을 내가 아까 그 테이블에서 보여준 거야. 강의 자료 테이블에 요 값이 그대로 있어요. 이 값이 얻어졌고 먼저 해야 되는 게 수소의 압력이 일정할 때, 런 1, 2, 3에서는 수소의 압력이 일정했었죠. 그래서 얘기한 대로 얘하고 수소의 압력이 일정했었기 때문에 이거하고 K를 퉁쳐갖고 K 프라임이라고 놓고 식을 이렇게 표현했었지. 그 다음에 이렇게 로그를 취해갖고
요거 가지고 이제 피팅을 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 피팅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죠. 테이블에 제 위에서 보여줬던 테이블에 데이터가 6개 있잖아. 그래서 그 데이터 중에 1번부터 3번까지 쓰라는 얘기예요. i가 1부터 3까지. 요게 뭐냐 하면 메탄이 만들어지는 속도. 그거에 로그 취한 거를 우리가 y1. 요거를 y1이라고 놓자 이거예요. 요거를 y1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x1이 뭐야? 요거를 x1이라고 놓은 거예요. 요거를 y1, 요거를 x1이라고 놨어요. 그렇게 놓고 그 값들을 얻은 거죠. 그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이 값들을 다 얻었어요. 따라서 x1, y1은 이거는 실험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들이야. 그 실험 값을 가지고 그냥 계산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리니어 피팅 하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에 리니어 피팅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뭐 내장함수 중에 슬로우이라는 내장함수하고 인터셉트라는 내장함수가 있어요. 이걸 쓰면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기울기하고 인터셉트 그 절편이니까. 그래서 슬롭 뭐 어떤 데이터의 슬롭을 구하는 거냐? 네, x1, y1 요 데이터의 슬롭을 구하는 거다. 그랬더니 지가 값을 준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1.011이야. 결국은 알파가 1이라는 거죠. 지금 이 값은 사실 우리가 별 관심이 없는 값이에요. 관심이 있는 건 이 값이지. 반응 차수 1.011. 그래서 알파에 관한 1승이구나. CO의 농도에 대해서는 1차 반응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게 뭐야 또. 그래서 검증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 다시 그린 거예요. 여기 파란 게 실험 데이터고 이 선이 그 우리가 얻은 파라메타 여기서 알파 값 얻었잖아. 그 뭐 1.011인가 그 값을 놓고선 그 그렸더니 이게 잘 맞는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고. 지금 이 그래프에서 요 부분이 요거라는 거고 요 점선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그 언더바 해놓고 캘크라고 써놓은 건 계산값이라는 얘기야.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피팅에서 얻은 파라메타 알파 값과 이 데이터 값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가 잘 일치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최종적인 모양은 이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지. 좀 아까 얘기했죠. 그 일산화탄소에 대해서는 1차 반응일 거고 그 다음에 수소에 대해서는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걸로 봐서 수소는 아마 액티브 사이트에 흡착을 해서 반응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아마도 이 반응은 엘리 리딜 메커니즘으로 가는 반응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파라미터 A, B와 베타 1, 베타 2 이걸 구하고 싶은 거고 실험적으로 알고 있는 값들은 일산화탄소의 압력, 수소의 압력, 그 다음에 메탄이 생성되는 속도 이거 알아요. 데이터는 몇 개가 있냐 하면 4개가 있죠. 1번, 4, 5, 6번. 그래서 1번, 4번, 5번, 6번 데이터를 쓰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줬더니 이제 그 값이 뭐다라고 지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값이 뭐다. 그리고 그 일산화탄소의 압력은 1기압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1기압이라고 놓은 거예요. 수소의 압력, 여기 측정값, 수소의 압력, 그거를 XM이라고 놨어요. 측정된 거기 때문에 XM. 그 다음에 메탄이 생성되는 속도, 이거를 Y라고 놨고 측정값이니까 M이라고 놨어요. 역시.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식. 요식은 그대로 쓴 거예요. 측정값 XM, 요거죠. 수소의 압력. XM의 베타 제곱승, XM의 베타 원승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요 계수 A, B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PCO는 여기 1이라고 했죠. 1. 그래서 여기 1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계산하는 거예요? 실험값은 여기 있지만 요식을 가지고 이론값을, 계산값을 찾아내자라는 거야.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 그 잔차가 최소화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잔차가 최소화되게 할 건데 YC와 YM이 잔차죠. 그 차이가.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최소화되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지금 4개가 있지. 그래서 그 4개를 다 쓰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 YC 계산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요 YC 얘는 XM과 AB, 베타1, 베타2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 변수가 지금 뭐뭐가 있는지 그걸 적어준 거고, 얘기한 대로 이제 초기 추측값을 우리가 넣어줘야 되지. 추측값 그냥 에라 모르겠다 다 1 넣어준 거예요. 다 1.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레지듀얼이 0이 되도록 최소화되도록 해라 라고 하고 내장함수를 쓴 거야. 그랬더니 이런 값들이 나왔어요. 이런 값들이. 그래서 보니까 베타1, 베타2가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였어요? 반응 차수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베타2는 분모 쪽에 있는 그거였고, 베타1은 분자 쪽에 있는 반응 차수 그거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1이라고 보면 되고, 얘는 0.6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0.5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물리학 시간에 공부한 건데, 아까 내가 랭뮤 아이소섬 얘기했죠? 1 플러스 KP분의 KP. 랭뮤 아이소섬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디소시에이션이 없이 흡착하는 경우고, 디소시어티브, 쪼개져 갖고 흡착되는, 몸뚱이가 반으로 쪼개져서 흡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어? 루트가 있었죠, 루트. 그지? 예. 그래서 그걸로부터 추측한데 여기가 0.6이 나왔다는 거는, 아하, 이 녀석이 쪼개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그래서 아마 0.5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0.5. 그래서 얘는 0.5겠구나. 베타1은 0.5일 거고 베타2는 1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리그레션 할 때는 베타1하고 베타2는 0.5와 2를 이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이제 AB 값만 구하면 되죠. 그랬더니 AB 값이 이렇게 구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구했으면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검증하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앞에서 보여줬던 식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 요식을 뒤집어가지고 리니어 이퀘이션 형태로 만든 거예요. 뒤집어서 리니어 이퀘이션 형태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에 대해서 요거를 플러스를 하면 리니어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잘 리니어한지 데이터하고 비교해 보려고 지금 요 부분은 우리가 정의해 놓은 변수들에 의하면 XM, 수소의 농도가 XM이었고, 메탄이 생성되는 속도가 YM으로 우리가 놨었죠. 그리고 PCO는 1로 고정되어 있는 거였고, 그래서 그거를 GM이라고 놓고, 요쪽을 계산값이니까 GC라고 놓으면, 이거 갖고 계산을 하면 이쪽의 측정값으로 얻은 값하고 양쪽이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요 점들이 요거 갖고 그려진 거고, 이 실선이 이거 갖고 그려진 거예요. 잘 맞잖아. 그죠? 잘 맞죠? 잘 맞아요. 그래서 레이트 로를 이제 다 구한 거야. 다 구한 거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내가 틀렸다고 했잖아. 이거 이상해요. 이 사람 뭔가 잘못 지금 적은 것 같아. 원래 책에 있는 데이터 갖고 하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은 게 요거예요. 지금 이걸 내가 그냥 X라고 썼는데 여기가 뭐였었지? 수소의 압력의 1승
그다음에 여기는 수소 압력의 0.5승이었었죠. 그리고 A하고 B가 각각 요 값이었어요. 최종적으로 얻어진 값이.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X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수소 농도라는 거죠. 이렇게 돼요. 이 파란 선이야. 결국은 아까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 봤던 것처럼 수소 농도가 초기에 압력이 높아지니까 반응 속도가 확 빨라졌다가 나중에 감소했었잖아. 그지? 그 경향이 잘 맞아요. 내가 수정한 데이터 값은 검은 거예요. 검은 거. 요 데이터를 내가 수정한 거였어요. 이 값을, 이 저자가 이거라고 써놓은 걸 내가 이거라고 수정한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잘 맞아. 근데 이 데이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이 데이터 가지고는. 이 데이터는 지금 보면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얘가 압력이, 수소 압력이 커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에 있는 데이터 요거 가지고 내가 수정한 데이터 말고 이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난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면 아주 엉뚱한 A, B 값하고 베타1, 베타2가 얻어져요. 아주 엉뚱한 값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최소 자승법의 약점이에요. 이 저자가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건가? 최소 자승법의 약점이야. 최소 자승법을 쓸 때 그 데이터 세트 안에 아웃라이어, 실제 상황과 많이 벗어나는 데이터가 껴있으면 걔 때문에 모든 피팅이 다 왜곡돼 버려요. 걔를 포함해서 잔차의 합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얘는 무조건 찾아가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데이터가 포함된 상태에서 난리니어 리그레션 하게 되면 결과가 엉뚱하게 얻어져요. 그래서 하여간 말도 안 되는 값이 얻어졌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데이터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대충 알겠죠. 다소 살짝 복잡하고 하지만 이렇게 예제 갖고 여러분들이 실제 해보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숙제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이제 서머리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보세요. 다만 요것만 하나 얘기할게. 요거 10장에서 배울 거예요. 여기 이것도 나오네. 랭미어 힌셸루드 메커니즘을 따르는 경우에 1 플러스 KP분의 KP 형태로 표현돼요. 근데 여기서 대문자 KP, 속도상수 K에다가 대문자 K 들어가고 또 P가 들어가야 돼, 원래는. 근데 속도상수 K와 대문자 K를 다 퉁쳐갖고 요 K라고 적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어찌됐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불균일 촉매 반응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속도식의 모양이 이렇게 좀 다소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 모양이 만들어져요.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10장에서 공부할 거예요. 아주 재밌어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도록 하고, 숙제, 달랑 두 문제인데, 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숙제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매스캐드 예제도 보여주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합시다.